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를 이렇게 넘어선 것은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길게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입니다. 환율 하락세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다만 8월 달에 백투백 인상을 연속적으로 높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와증권 코리아에 근무하는 변정규라고 합니다. 상석본부장으로 있고요. FICC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를 이렇게 넘어선 것은 이제 거의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1,300원대 이상의 환율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올해로 만 4년이 거의 되고 있죠. 이렇게 길게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되는 것은 몇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한 5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수급에 있어요. 보통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환율이 떨어지겠죠. 달러 공급이 훨씬 많으면. 근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 달러를 많이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갔지 않습니까? 리밸런싱 등으로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6월 달 한 달 동안에만 약 48조 원의 어떻게 보면 순매수가 있었어요. 달러 순매수, 그 다음에 원화 순매도 이런 것들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연준이 이제 새로운 머시 위원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갖다가 다시 내릴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많았지만 사실상은 최근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급반전했어요. 그러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면서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겠구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달러 금리가 올라갈수록 환율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그 일본과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엔화와의 동조화를 또 들 수가 있어요. 뭐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작년 여름 이후에 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각 5,500억 일본, 우리나라는 이제 3,500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부터 이제 그만큼 엔화와 그 다음에 원화에 대한 약세가 두드러지게 같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동조화, 같이 가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이제 그 네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원화 유동성이 좀 많아진 거 이것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이 지금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달러보다는 원화 그리고 엔화 국내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상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한국의 기준금리도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중립금리가 낮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550원까지 갔던 환율이 지금 1,480원대로 떨어진 것은 이 5가지가 전부 다 원인이 좀 약화된 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한국의 기준금리 어떻게 보면 낮았는데 금리 인상을 했죠. 좀 매파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달러 수급 상황도 지금 리밸런싱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달러 매수세가 좀 약화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도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서 최근에 게다가 하이닉스의 ADR 발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주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금융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환율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식을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라 그래서 ADR을 상장한 거예요. 이 ADR를 상장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자금을 갖다가 한국에 들여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26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가까이 될 수 있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으로 다
들여오게 된다면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현재 외환 시장에서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원인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에서 발표를 했죠. 대부분은 국내 용인 클러스터, 그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 투자하는 등 국내 사용에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것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달러를 갖다 들여와서 외환 시장에서 원화로 환전을 하는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되는데 이 40조에 달하는 265억 달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합니다. 현재 지금 1,550원대에 있던 환율이 1,48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70원 정도 내려온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은 줬다 이미 그렇게 볼 수 있고 트레이딩 쪽에서도 계속해서 달러가 강해질 것 같으면 달러에 베팅을 하거든요. 이러한 베팅이 이제 많이 줄어든 그런 커버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그 ADR 발행으로 인해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매파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1,500원대의 환율은 좀 높지 않느냐 이러한 기류가 외환 시장에서 많이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1,500원 1,550원대, 한때 1,560원대까지 가지 않았어요. 달러원 환율이. 이것이 이제 1,480원대, 1,400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달러의 공급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달러원 환율은 어느 정도 1,500원 선을 중심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달러 강세기가 하반기에는 다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 원인은 가장 큰 이유로서 현재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가도 지금 80원대로 다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하반기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다시 달러 강세가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의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반기에 유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게 된다면 달러 강세는 유로 약세와 더불어서 다시 강세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원화 약세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가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적인 변수는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하반기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외에도 지금 8월 달에 또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넘어가면서 한국의 원화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에 금통위가 백투백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만약에 또다시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 환율 하락세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다만 8월 달에 백투백 인상을 연속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거래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발전입니다. 이번 달 7월이죠.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24시간 거래 체계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원화는 이렇게 뒤늦게 24시간 거래 체제로 바뀌었지만 세계 주요 메이저 통화라고 하잖아요. 주요 통화인 기축 통화인 달러를 위시해서 유로화라든가 엔화 이런 통화들은 전부 다 24시간 물론 전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이렇게 만든 건데요. 주말에는 쉽니다. 기존에는 이제 9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9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새벽 6시부터 그 주에 토요일
토요일 이튿날 새벽 6시까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쉬지 않고 원화가 거래되는 그런 의미로서는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발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거래 물량은 저녁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일본에서 약 4년 동안 트레이딩 룸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일본에서도 이렇게 저녁에는 야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일본에서도 야간 외환 거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으로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24시간 거래하지 않는 통화는 메이저 통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화 국제화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원화 국제화 로드맵이 사실상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언제 발표가 되고 어떻게 구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원화 국제화는 사실상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겠지만 굉장한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과거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중국산 부품을 많이 이제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가격 민감도가 큰 상품들을 수출을 했다면 이제는 첨단 상품에 보다 이렇게 치중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오르더라도 크게 수출액에는 변함이 없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수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훨씬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널뛰기 하듯이 뛴다. 그럼 중소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마진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지 않습니까? 수익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많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협상력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수익에 대해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해지 면에서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제 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원화를 해외에서도 사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결제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정부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입안해서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적격 금융기관으로 신청만 하게 된다면 원화를 송금하고 예금하고 이것을 갖다가 고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금융기관들이 결제를 원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러한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 국제화 로드맵 등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원화가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원저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일본과 같이는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면교사로 보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화의 국제화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이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같은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는 아마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원화가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한 단계 더 중요하게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이번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들이 한국의 정부의 적격 기관으로 이것을 내가 원화를 취급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거기에 정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달러나 아니면 유로화나 아니면 엔화 같은 이제 주요 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등록의 절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쓰고 싶으면은 민간에서 그냥 어떤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부가 등록을 받는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다만 지금 몇 년 사이에 원화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이것을 이제 봐가면서 기업들과 개인들 그리고 정부가 조금 더 합심해서 한국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완전한 원화 국제에 이르기까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자산의 가격에도 수익이 연동이 되지만 환율에도 수익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해외 투자가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 이 환율의 연동을 받기 때문에 연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랐던 건 뭐냐면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5.5%까지 이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물가를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매우 높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지금 3.75%에 이르는 높은 기준금리를 가져가고 있어요. 아직도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금리가 앞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면 만약에 지금까지는 AI가 끌어가고 그전에는 미국의 연준이 많은 유동성을 투입해서 QE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미국의 경기를 끌어갔었죠. 다만 이러한 경기가 둔화가 나타나는 시에는 미국이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기초자산인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미국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강세가 약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만약에 기준금리가 더 인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면 투자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환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보통 이제 단기 투자와 같은 경우는 환율의 등락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환율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변화에 조금 더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까지 이제 그 1,55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상황에서는 원화의 수요가 많이 없었다 이렇게 봐요. 그걸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구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선진 품목들을 많이 수출하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세계 10대 교육국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5대 교육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는 이렇게 선진국이고 세계 10대 교육국이면서 어떻게 유일하게 통화가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되니? 이런 거죠. 강국의 통화는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국내에서만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수요를 이제 원화 국제 로드맵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원화도 그 적정한 가치,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도 어느 정도로 적정한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물론 이제 신현송 총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현재의 어찌 보면 기준금리 게다가 중립금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중립금리가 현재 그 상황에서 중간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 만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매파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조를 갖고 가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을지언정 중립금리에서는 조금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렸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준의 워시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란 거는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갈 거야 이렇게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소통인데요. 그 소통을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그때만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얘기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관들마다 올해 연말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얼마인지 예상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치와 최저치가 거의 100bp, 약 1%포인트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만큼 기관들마다 예상치가 굉장히 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건 뭐냐 하면 전망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지금 이제 7월 말에 미국의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FOMC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워시 의장이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달러 원 환율에도 크게 영향을 주겠고요. 일본의 엔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동조화가 다시 일어날지 아니면은 엔화의 동조화가 계속해서 깨져서 지속이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